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입니다.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자 창시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공상적인 사회주의에서 머물렀지만 마르크스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사회주의가 도래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다가올 사회주의가 계급이 없는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은 또 하나의 계급이 존재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었고 평등의 이름으로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마르크스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고 했지요.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방법으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유물론인데요. 유물론이란 물질 세계 및 현실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이란 물질 중심의 관점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유물론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념론인데요. 관념론은 물질이 아닌 정신을 1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의 예를 들어볼게요. 과학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은 유물론자일까요? 관념론자일까요? 네, 유물론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진리를 도출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가 이데아를 투영한 복사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데아 세계는 1차적인 것이고 현실 세계는 2차적인 것이죠.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실 세계를 조사한들 이데아의 진리를 도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 같은 사상의 플라톤주의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유물론자일까요? 관념론자일까요? 네, 관념론자입니다. 이 외에도 절대적인 신을 믿는 종교인들 역시 관념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유물론과 관념론은 물질과 정신을 두고서 어느 것을 1차적으로 둘 것인지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선택했죠. 그에게 있어 주된 관심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선택한 유물론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답게 현실 세계를 과학자처럼 살펴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거죠. 되돌아보면 인간 사회는 다음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원시 사회를 거쳐 노예제 사회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봉건제 사회를 넘어 지금의 자본주의로 발전한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변화를 긍정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변증법과 유물론적 관점을 합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만든 것이죠. 확실한 건 마르크스는 이데아 세계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 세계의 변화만을 생각하죠. 여기서 잠시 유물론의 반대말이 관념론이라 한다면 변증법의 반대말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변증법에 반대되는 말이죠. 변증법의 반대말은 형이상학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게 형이상학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예와 주인이라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주인들은 신분제 같은 사회가 언제나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면 고정된 신분제 안에서 파악하려 하죠. 이같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을 형이상학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마르크스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등장을 내세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규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까 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규정지을 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합시다. 이 같은 사건에는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존재 방식이 존재할 겁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착취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요. 농민들은 관료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을 거고 이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해 체제 전복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을 겁니다. 이같이 마르크스는 어떤 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배후에 존재하는 양식을 보았습니다. 물론 배후에 있는 존재 양식에는 무수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라는 사건은 배후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기 걸린 사람에게서 옮기거나 등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웠구나라는 대표적인 요인을 들어 생각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배후에 있는 많은 존재 양식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요인을 듭니다. 바로 생산 양식입니다. 생산 양식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성립할 수 있는데요. 즉 경제적 활동을 대표적 요인으로 든 것이죠. 여기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봉건제 사회를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봉건제 사회에서 생산 관계는 지주와 농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노들은 지주의 땅에서 일정 부분 토지를 받아 땅을 일구고 땅의 소출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정해진 날수만큼은 지주를 위해 부역을 해야 했죠. 하지만 농사에 필요한 기계의 발전은 수공업의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신흥 계급인 자본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로써 경제는 발전과 동시에 생산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 노동력이 필요한데 죄다 지주의 영향 아래 있는 농노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빼내어 일을 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주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고 봉건제는 붕괴하고 자본주의의 사이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등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주의의 생산력도 커지게 됩니다.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격적인 분업과 협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봉건제와 마찬가지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소유의 사적 성격입니다. 생산은 사회적 차원으로 넓어지는데 소유는 자꾸만 개인화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재화의 이윤을 몇몇의 소수 자본가들이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순을 유발하죠. 결국 노동자들은 불이한 환경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개인의 소유마저 사회적 차원으로 종속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이던 자본가들을 물리치고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시 사회였던 무계급 사회가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로 변했고 다시 무계급 사회인 사회주의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하여 역사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 살펴보았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변증법적 모순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대리물의 통일과 투쟁입니다. 자본주의 안에는 대리물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대리물이죠. 이들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라 할 수 있지만 서로 모순됨에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넘어간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양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로 바뀌는 질적 변화가 생기죠. 양적인 변화가 결국은 질적인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자본과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점차 쌓여가다 결국은 폭발하고 지배 계급을 전복시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의 부정입니다. 이 말은 부정된 것에 대하여 부정함으로 더 나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의미입니다. 본권제를 부정하니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부정했을 때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사회주의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부정의 부정이란 낡은 것들은 배제시키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필요한 조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입니다. 마르크스는 절대적 진리에 다가가기 위하여는 점차적인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자가 자신이 만든 이론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증명하듯이 유물론적 입장도 진리인지 거짓인지 직접 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검증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걸까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와 정치의 지배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전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었습니다. 민중이 지배하는 계급이 없는 사회가 민주적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죠. 사회주의를 이룩한다던 시도들은 더러운 선동질과 암살과 갖가지의 속임수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천이란 게 오히려 더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무계급을 원하던 사회에서 오히려 특권층이 발생되었죠. 그리고 이 특권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해야 했던 비참한 현실. 집단적 사고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도출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오히려 평등을 내세운다면 절대 권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일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관념론으로 돌아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게 어떨까요? 물질적인 것을 1차적으로 삼는 유물론은 신이 주신 고유한 기준마저 탈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좋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